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GE에서 분사해서 새롭게 독립한 항공우주 기업이죠. GE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기업이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업 모델, 이걸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GE 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비전이 뭔지, 또 그 사업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면서 수익을 내는지, 재무 상태는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술적 해자는 있는지,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은 없는지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GE 에어스페이스, 겉으로 보면 상당히 유망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상업용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 거의 과점에 가까운 그런 지위라던가 아니면 엔진 한번 팔면 수십 년간 서비스 계약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사업 구조. 이건 투자자들한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좀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항공산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본질적으로 경기 순환에 좀 민감하고 유가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심지어는 팬데믹 같은 그런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에 꽤 취약하다는 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GE 에어스페이스가 받고 있는 그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준이 과연 이런 내재적인 위험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건 아닌지, 이런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을 괴롭혔던 공급망 문제라던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같은 이런 잠재적 위험 요소들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죠. 오늘 분석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 위험 요인들을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중한 접근은 투자의 기본이죠.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자료들을 보면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순히 유망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매우 견고한,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째는 그 상업용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 이게 경쟁사들이 넘보기 힘든 구조적인 이점을 제공하고요. 둘째는 그 유명한 면도기 면도날 모델 아시죠? 거기에 기반한 독점적인 애프터마켓 서비스. 이게 한번 고객을 확보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화두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 여기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미래 성장 잠재력을 더 공고히 하고 있죠. 이런 강점들이 그냥 개념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기업 가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GE 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비전, 그리고 그 독특한 사업 모델부터 분석해 볼까요? GE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식적인 비전은 비행의 미래를 발명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Invent the future of flight and move people safely. 이 문구를 보면요. 이 회사가 단순한 엔진 제조사를 넘어서 항공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또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는 그런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 바로 그 유명한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이죠.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면도기 본체에 해당하는 항공기 엔진을 비교적 낮은 마진,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아요. 하지만 일단 항공사가 그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를 도입하고 나면 그 엔진의 수명 주기 동안 보통 2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한 유지보수, 수리, 부품 교체 같은 애프터마켓 서비스, 즉 면도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높은 마진으로 장기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 면도기, 면도날 모델, GE 에어로스페이스 수익 구조의 핵심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서비스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이 기여도는 그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근데 이 모델의 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엔진 판매 자체의 마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 분석 자료를 보면 신규 엔진 판매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5%에서 10% 수준으로 추정되거든요. 이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엔진 개발 비용하고 생산 설비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초기 판매 단계에서는 거의 이익이 안 남거나 심지어 손실을 감수하고 파는 미끼 상품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항공기 엔진 기술은 계속 발전해야 하니까 연간 수십억 달러, 약 27억 달러 정도라고 하던데 그 정도의 연구 개발, R&D 비용을 계속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런 낮은 초기 판매 마진과 막대한 R&D, 설비 투자 부담, 이게 GE 에어로스페이스 재무 구조의 지속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판매 마진이 낮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업 모델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려면 단기적인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고객 생애 가치, LTV, 라이프타임 밸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항공 엔진 산업에서의 LTV와 CAC, 그러니까 고객 획득 비용이죠. LTV, CAC 비율이 일반적인 B2B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산업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기준인 3대 1을 훨씬 넘어서요. 무려 10대 1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대 1이요? 상당히 높네요. 네, 그렇죠. 이게 초기 엔진 판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CAC를 훨씬 상회하는 가치를 해당 고객, 즉 항공사로부터 엔진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창출해낸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GE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를 구매한 항공사는요, 사실상 다른 경쟁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엔진 설계에 대한 직접재산권 문제, 부품 호환성 문제, 그리고 각국 항공당국의 그 엄격한 안전인증 절차 때문에 해당 엔진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품 부품하고 공인된 정비 서비스, MLMO라고 하죠.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폐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는 강력한 경쟁 우위이자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고객을 확보하면 이탈률, 그러니까 천 레이트가 극히 낮다는 겁니다. LTV가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고객 이탈률이 낮다는 점, 분명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높은 LTV가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반드시 보장될 수 있을까? 이건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 같아요. 특히 GE 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 3년 내에 MRO 시장 점유율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는데 현재 항공 정비 시장의 경쟁 환경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목표가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경쟁사인 프래트 앤 위트니, 그러니까 RTX 산하죠. 그리고 롤스로이스 역시 고수익 MRO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또 특정 엔진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 MRO 업체들의 기술력이나 서비스 역량도 꾸준히 향상되면서 항공사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부 대형 항공사들은 자체 정비 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심화는 앞으로 GE 에어로스페이스의 MRO 마진율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비스 매출에 대한 지금과 같은 높은 의존도, 그러니까 매출의 60, 70%, 이익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항공산업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기업의 실적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 항공기 운항이 급감했을 때 GE 에비에이션, 분사전 사업부죠. 그때 실적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우리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런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 이건 여전히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경쟁 심화 가능성,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그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절대적인 크기,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된 자료를 보면요. 글로벌 상업용 항공기 엔진 시장 규모, 그러니까 엔진 제조 및 관련 서비스 포함해서요. 이게 2024년 기준으로 약 1,500억 달러에 달하고 2032년에는 약 2,80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네요. 네, 연평균 성장률 CAGR로 환산하면 약 7.77%에 달하는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입니다.
여기에 군용 엔진 시장이나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속가능 항공 연료, SAF 관련 기술,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 같은 미래 항공 기술 시장까지 고려하면 GE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유효 시장, TAM이라고 하죠. Total Addressable Market. 이 규모는 훨씬 더 방대해집니다. 현재 GE 에어로스페이스는 프랑스 사프랑과의 50대 50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을 포함해서요. 전 세계 상업용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 이미 40%에서 5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버스 A320 니오 패밀리나 보잉 737 맥스 시리즈 같이 가장 수요가 많은 협동체 항공기 있죠. 여기에 독점적으로 혹은 주요 공급사로 탑재되는 리프 엔진의 성공, 이게 GE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프 엔진만 해도 이미 1만 대 이상의 엄청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죠. 1만 대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운용 중인 엔진,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향후 MRO 시장 점유율 55%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의 현실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방대한 고객 기반 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목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크기하고 현재 확보된 점유율의 규모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관건은 그 거대한 시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 건전성하고 실제 실적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아주 뛰어난 자본 효율성입니다. 특히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Return on Equity. 투입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GE 에어로스페이스의 ROE는 약 25%에서 3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5에서 35%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중장비 제조업이나 산업재 기업들의 평균 ROE가 10%에서 15% 수준인 걸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높은 ROE의 원동력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고마진의 서비스 사업 덕분이죠.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 매출 비중이 60%에서 70%에 달하고 서비스 부문의 영업이익률 자체도 20%에서 25%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엔진 판매 부문의 수익성을 상쇄하고도 남아 전체 기업의 수익성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ROE가 업계 평균 대비 월등히 높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ROE와 함께 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바로 총자산 이익률, ROA, Return on Assets입니다. ROE는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 그러니까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죠.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데 GE 에어로스페이스의 ROA는 약 8%에서 12%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ROE보다는 좀 낮군요. 네, 이게 전통적인 중장비 제조업 평균 ROA인 4%에서 7%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ROE만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항공기의 엔진 산업은 특성상 대규모 생산 설비나 연구 개발 시설, 또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같은 막대한 규모의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자산 대비 수익성은 ROE만큼 좁게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적인 특징이 있죠. 이건 여전히 자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ROE가 ROE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건 항공 엔진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모델에 또 다른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라는 건 매출 변화율 대비 영업이익 변화율이 얼마나 더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효과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요. GE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총 운항 시간, 그러니까 플라이트 아워즈죠. 이게 서비스 부문 매출의 핵심 동인인데 이게 10% 증가할 경우에요.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은 무려 15%에서 2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10% 증가에 15에서 20% 이익 증가면 레버리지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이게 서비스 부문의 수익 구조 때문인데요. 일단 글로벌 MRO 네트워크나 인력 같은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고정비 투자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엔진 운항 시간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변동비만 유발하면서 대부분이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공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이익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말씀하신 대로 성장 국면에서는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하강 국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항공 수요가 감소하거나 엔진 운항 시간이 줄어들면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감소하면서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급감하는 역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부속에 따르면 전 세계 민항기 운항률이 단 1%포인트 하락할 경우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간 총 순이익이 약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추산도 존재합니다. 1%포인트 하락에 1에서 2억 달러 감소면 상당히 민감하네요. 네, 이게 서비스 매출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그 마진율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결국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구조는 항공산업의 경기 변동성이나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팬데믹 시기에 겪었던 그 극심한 실적 악화는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핵심 성장 동력인 상업용 애프터마켓, 즉 서비스 매출은 무려 17%나 증가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수익성 개선인데요. 조정 영업이익은 38% 급증했고 주당 순이익, adjusted EPS라고 하죠. 이건 60%나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와, 60% 증가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상업용 서비스 부문의 수주, orders가 전년 동기 대비 31%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주가 31%요? 네, 이건 단순히 현재 실적이 좋다는 걸 넘어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강력한 서비스 매출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선행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인 건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의 강한 실적에는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보복 소비 효과라던가 아니면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리오프닝 같은 그런 강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또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압박이 2분기나 하반기 실적에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이나 첨단 소재의 안정적인 조달 문제, 이건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생산 능력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1분기의 화려한 실적에 가려진 이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특히 그 폭발적인 서비스 수주 증가세를 고려할 때 GE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이 제시한 연간 실적 가이던스, 예를 들어 낮은 두 자릿수 로우 더블 디지트의 매출 성장과 같은 목표는 현 시점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좀 낮게 잡은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GE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회사 경영진 스스로도 현재 강력한 성장 모멘텀과 미래 실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추가적인 가이던스 상향 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가이던스 상향 조정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은 주가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논의를 GE 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경쟁력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LEAP 엔진 플랫폼과 이를 뒷받침하는 MRO 네트워크로 옮겨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자산을 꼽으라면 단연 LEAP 엔진 플랫폼과 이를 지원하는 전 세계적인 MRO 네트워크를 들 수 있습니다. LEAP 엔진은 GE와 프랑스 사프란이 50대 50으로 합작 설립한 CFM 인터내셔널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차세대 베스트셀링 엔진입니다. 현재 에어버스의 A320 네오 패밀리와 보잉의 737 맥스 기종에 주로 탑재되는데 이 두 기종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고 운용하는 협동체 항공기 시장의 주력 모델이죠. LEAP 엔진은 이미 1만 대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수주장고, 백로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만 대 이상.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향후 몇 년간의 엔진 판매 실적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 1만 대 이상의 LEAP 엔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운항하면서 발생시킬 막대한 규모의 고마진 MRO 서비스 매출을 사실상 예약해 놓은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재무적 해자, 피낸셜 모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립 엔진의 기술적 우수성과 시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그로 인한 1만 대 이상의 방대한 수주장고 규모, 이건 분명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1만 대가 넘는 엄청난 물량의 엔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생산하고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상당한 운영상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계를 괴롭혔던 공급망 불안정 문제, 이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립 엔진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 중에 단 하나의 공급이라도 차질이 생기거나 주조나 단조 같은 핵심 공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엔진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인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엔진을 기다리는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나 보잉의 생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최종 고객인 항공사들의 신규 항공기 도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GE 에어로스페이스의 평판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립 엔진 자체가 워낙 복잡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다 보니 운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이런 운영 리스크 관리가 GE 에어로스페이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 생산과 관련된 운용상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인 이유죠. 하지만 립 엔진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와 기술적 우위가 가져다주는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한번 정량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분석 자료를 보면요. 립 엔진은 경쟁 엔진 대비해서 정비 주기가 길거나 아니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부품 교체로 정비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기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 덕분에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MRO 시장 점유율을 아주 고수적으로 연간 5%포인트, 5%포인트만 가정하더라도요. 이로 인해 창출되는 추가적인 연간 이익, 그러니까 기존 MRO 사업 이익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 약 3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추가 이익만 3억 달러요? 네, 이게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정 연간 순이익의 약 4.3%에 해당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연간 3억 달러의 추가 이익 흐름을 숨겨진 자산, 히든 에셋으로 간주하고 적정 주가 수익 비율, PE 배수, 예를 들어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35배를 적용해서 그 내재 가치를 추산해보면 약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훌쩍 넘죠. 이 정도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00억 달러. 네, 이건 립 엔진 플랫폼이 단순히 잘 팔리는 제품을 넘어서 그 자체로 엄청난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지닌 무용자산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연간 3억 달러의 추가 이익,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105억 달러의 내재 가치라는 추산 그 자체는 흥미롭지만 이 숫자들이 도출된 과정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가정, 어썸션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O 사업의 순이익률을 15%로 가정한 점, 립 엔진의 경쟁 우위로 인한 추가 시장 점유율 확보분을 5%포인트로 가정한 점, 그리고 이 추가 이익에 적용할 적정 PE 배수를 35배로 설정한 점 등이 그렇습니다. 네, 가정이 중요하죠. 이 가정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추가 이익 규모나 내재 가치는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령 MRO 시장의 경쟁이 심화돼서 실제 순이익률이 15%보다 낮아지거나 경쟁사들의 반격으로 추가 점유율 확보가 5%포인트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35배라는 PE 배수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추정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립 엔진의 잠재적 가치를 가늠해보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의 가정과 논리를 면밀히 따져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모든 추정치는 가정에 기반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정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리프 엔진이 제공하는 기술적 혜자의 깊이와 폭이 단순히 시장 점유율 수치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리프 엔진에는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소재, CMC라고 하죠. 이런 첨단 신소재가 고온 부품에 적용되었고 연료 노즐과 같은 복잡한 형상의 부품은 3D 프린팅, 적층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됩니다. 아, 3D 프린팅 부품이요. 네, 이런 첨단 소재와 제조 기술의 적용은 엔진 무게를 줄여서 연비를 개선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방식으로 만들기 어려웠던 복잡한 부품 설계를 가능하게 해서 엔진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GA 에어로페이스는 이런 소재 및 제조 기술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특허를 통해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건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강력한 기술 장벽입니다. 또 이런 기술력은 MRO 서비스 단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부품은 필요할 때 더 빠르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어서 정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항공기 가동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E는 미래 항공시장을 대비해서 연간 약 27억 달러, 고객 및 협력사 투자 포함해서요. 이 정도의 막대한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오픈팬 아키텍처 엔진 기술이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 지속가능 항공연료 SAF 활용 기술 개발 등을 선도하며 미래 기술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R&D 투자는 단기적인 재무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GA 에어로페이스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R&D 투자가 미래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연간 2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성공적인 차세대 기술 개발과 상용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예를 들어 현재 개발 중인 오픈팬 아키텍처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 같은 기술들은 아직 기술적인 성숙도가 높지 않고 상용화까지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음 문제라던가 안전성 검증, 기존 항공기와의 통합 문제 등 넘어야 할 허들이 많죠. 만약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장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경쟁 기술, 예를 들어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게 더 유망한 대안으로 부상할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막대한 R&D 비용은 그대로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가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 경쟁사인 프래트앤위트니, 롤스로이스 역시 차세대 친환경 엔진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GE가 항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래 기술 개발 경쟁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혁신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항공 엔진 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또 다른 강력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 및 인증 장벽, Regulatory and Certification Barrier입니다. 새로운 항공 엔진 모델을 개발해서 상업용 항공기에 탑재하려면요, 미국 연방항공청 FAA, 유럽항공안전청 ESA 등 각국 정부와 국제항공기구에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며 시간 소모적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아, 그 인증 절차 정말 까다롭죠. 네, 이 인증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능 검증을 넘어서 수천 시간의 지상 및 비행 테스트를 통해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해야 하는 아주 지난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엔진 플랫폼을 개발하고 모든 인증을 획득해서 시장에 출시하기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과 적게는 200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년에서 10년, 그리고 200억 달러 이상. 정말 엄청난 장벽이네요. 그렇죠. 리프 엔진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항공기에서 수백만 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통해 그 성능과 안전성,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받았으며 이는 강력한 인증 혜자,
레귤레토리 모트를 구축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설계 사상을 가진 후발주자가 단기간 내에 이 시장에 진입해서 기존 강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와 CFM 인터내셔널의 시장 주위는 이러한 높은 기술적, 재정적, 그리고 규제적 진입 장벽 덕분에 매우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증 장벽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높은 인증 장벽은 기존 강자인 GE 에어로스페이스에게도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논의를 종합적인 리스크 분석과 밸류에이션 문제로 넘어가서요. 투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리스크는 역시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항공 수요의 변동성입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구조, 특히 이익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서비스 부문은 항공기 운항 시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나 유가 급등, 지정학적 분쟁, 테러 위협 혹은 팬데믹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항공 여행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고마진의 서비스 매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회사 전체의 이익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항공 수요 변동성 리스크는 항공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숙명과 같은 요소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러한 변동성을 완축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안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미래에 발생할 수익으로 간주되는 1,4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규모의 서비스 백로그 수주 잔고입니다. 1,400억 달러 백로그. 엄청난 규모긴 하네요. 네, 이 백로그는 장기 서비스 계약, LTSA 형태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항공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미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면 백로그가 현금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계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방대하고 견고한 서비스 백로그는 경쟁사 대비 GE 에어로스페이스가 갖는 압도적인 안정성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GE 그룹에서 분사한 이후에 GE 에어로스페이스는 플라이트 덱이라고 이름 붙여진 자체적인 린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효율화 노력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0억 달러라는 서비스 백로그의 규모는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백로그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도 필요합니다. 마치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을 평가할 때 연체율이나 부실 채권 비율이 중요한 리스크 지표로 활용되듯이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서비스 백로그 역시 그 변동성 자체가 중요한 리스크 지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엔진 판매 둔화나 기존 항공기의 조기 퇴역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계약 수주가 부진해지거나 또는 항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기존 계약의 이행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져서 전체 서비스 백로그 규모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이건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심각한 우려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한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서비스 백로그 규모가 전년 대비 5% 감소할 경우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가 20%에서 35%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백로그가 5% 줄면 주가가 20에서 35% 빠질 수도 있다고요? 상당히 민감하네요. 네. 따라서 투자자들은 백로그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분기별 변화 추세와 질적인 측면, 계약 조건이라던가 고객 신용도 같은 것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리스크 시나리오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긍정적인 기회 시나리오, 업사이드 시나리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글로벌 항공여행 수요가 훨씬 더 강하게 회복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신행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현재 대규모로 쌓여있는 리프 엔진의 서비스 백로그, 현금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GE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차세대 친환경 엔진 기술, 예를 들어 오픈팬이나 하이브리드 전기 같은 기술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성공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잠재력은 현재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결합될 경우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 CAGR이 향후 5년간 12%에서 15%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현재 주가 대비 40%에서 55%의 추가적인 상승 잠재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와, 40에서 55% 상승 잠재력이요? 네, 리스크와 기회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주가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수익 비율, PE 레이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지만 대체로 30배 후반에서 40배를 넘나드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들의 평균 PE 비율이나 시장 전체 평균 PE 비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확실히 PE만 보면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물론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순 산업재 기업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성장세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언급했던 공급망 문제나 품질 이슈 발생 가능성도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립 엔진의 핵심 부품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운항 중인 엔진에서 예상치 못한 중대한 품질 결함이 발견돼서 대규모 리콜이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만약 신규 엔진 출하가 향후 1년간 25% 지연되고 이로 인한 보상 및 추가적인 MRO 비용이 예상보다 10% 증가할 경우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간 순이익은 15에서 20%까지 급감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의 25%에서 35%의 심각한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15에서 20% 줄고 주가는 25에서 35% 하락 압력이라 심각하네요. 네, 이런 잠재적 리스크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은 투자자들에게 안전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표면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PE 비율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GE 에어스페이스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본질은 사실상 기술 기반의 고부가치 구독,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모델에 더 가깝습니다. 한번 엔진을 판매하고 나면 그 엔진의 수명 주기 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발생하는 고마진의 애프터마켓 서비스 매출은 마치 소프트웨어 기업의 구독료 수익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GE그룹 시절부터 이어져 온 린 경영 철학을 분사 이후 플라이트 데크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인 운영 효율성 개선과 수익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현재의 시장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지속 가능한 항공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GE 에어스페이스는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보다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리미엄을 받을 만하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은 향후 3년 내에 GE 에어스페이스의 적정 PE 배수를 25배에서 30배 수준으로 또는 기업 가치 대비 삼각전 영업이익, EB비타 배수를 15배에서 20배 수준으로 목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순 산업체 기업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질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독점적인 서비스 모델, 린 경영, 기술 리더십 같은 것들은 분명 차별화되는 강점이죠. 하지만 그 프리미엄의 적정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이나 시장의 유동성 상황, 투자자들의 심리, 센티멘트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할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의 적정성을 평가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 리스크 어저스티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이용한 현금 흐름 할인, DCF,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모델 분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GASPS의 기본적인 자본 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8.5%로 가정합니다. 여기에 항공기 엔진 산업 고유의 공급망 및 제조 운영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1.5%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반면에 GASPS가 가진 강력한 시장 지배력, 독점적인 서비스 구조, 그리고 막대한 서비스 백로그 등 경쟁 우위에 따른 경제적 혜자, 이코노믹 모트의 가치를 인정해서 1.0%포인트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합니다. 아, 리스크는 더하고 강점은 빼는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계산된 최종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은 9.0%, 8.5% 플러스 1.5% 플러스 1.0%, 네, 9.0%가 됩니다. 이제 이 9.0%의 할인율과 앞서 언급한 기회 시나리오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연평균 성장률 CAGR 13.5% 정도를 가정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DCF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여전히 현재 주가 수준 대비 약 15%에서 25%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DCF상으로는 15에서 25% 업사이드가 있다. 네. 이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내재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DCF 분석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가정들, 특히 할인율 RADR하고 연구 성장률 터미널 그로스 레이트 가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할인율을 0.5%포인트만 높이거나 성장률 가정을 조금만 낮추어도 목표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DCF 분석 결과는 하나의 참고치로 활용하되 그 결과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밸류에이션 범위를 가늠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최근 시장이 GE 에어로스페이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전망과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루 만에 19%나 급등하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19%라는 이례적인 급등의 배경을 분석한 자료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주가 상승에 기여한 요인들을 분해해 보니까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의 기여도는 약 6에서 7%포인트 정도, 함께 발표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의 기여도는 약 3에서 4%포인트였던 반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회사가 제시한 공격적인 연간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으로 이 요인이 주가 상승분의 약 8에서 9%포인트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 가이던스 상향 효과가 제일 컸군요. 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단순히 과거의 좋은 실적이나 일회성 이벤트, 자사주 매입 같은 것보다는 GE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이 보여준 미래의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과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1억 달러라는 자사주 매입 규모 자체는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 시가총액에 비하면 매우 작아서 이게 직접적으로 주당 순이익, EPS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0.054%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분사 이후 회사가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현재 주가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 사이닝을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 상향, 그리고 자본 배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180달러에서 187.2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9%의 급등은 분명 강력한 시장 반응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이미 많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단기간에 주가에 선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 가이던스 상향이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향후 발표되는 실적이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나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던스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실망 매물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위험 또한 커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실적 발표에 대한 민감도 역시 높아진 셈이죠. 또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역시 실제적인 EPS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주가 급등 이후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시장의 예측을 살펴보면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3분기 조정 EPS에 대한 컨센서스, 평균 예상치는 1.44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GE 에어로스페이스가 과거 실적 발표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경향, 컨시스턴트 빗이라고 하죠 이걸, 보여왔다는 점, 경쟁사인 RTX, 프래턴 위트니 모회사죠. 이들의 최근 실적 동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1분기에 확인된 강력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 모멘텀과 31%나 급증한 수주 잔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컨센서스 1.44달러는 다소 보수적인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44달러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 네, 좀 더 현실적인 기대치를 반영한 소위 의사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암묵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수준은 1.55달러 내외로 추정됩니다. 만약 실제 3분기 실적이 이 의사 컨센서스 수준에 부합하게 발표된다면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3%에서 7%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1.60달러 이상의 EPS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시장을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8%에서 12% 이상의 강력한 랠리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측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만약 3분기 실제 EPS가 공식적인 컨센서스인 1.44달러 수준에는 부합하더라도 시장에 숨겨진 기대치였던 의사 컨센서스 1.55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시장은 겉으로는 예상치 부합, 인라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대치 하회, 위스퍼 넘버 미스로 받아들여 실망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 사이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공식 컨센서스인 1.44달러마저 밑도는 실적, 즉 어닝 미스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성장 분화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주가는 7%에서 10% 또는 그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3분기 실적 발표는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 소시딩이 2분기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실적 발표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구체적인 투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시나리오, 즉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충족되는 기준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상업용 서비스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가, 조정 영업이익률, 애드저스티드 OPM이 22.0% 이상을 기록하는가, 잉여현금 흐름 FCF가 23억 달러 이상 창출되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연간 EPS 가이던스를 기존 컨센서스 대비 3.0% 이상 상향 조정하는가. 이런 기준들을 체크해보는 거군요. 네, 만약 이러한 불시나리오의 기준들을 대부분 충족시킨다면 이는 GE 에어로스페이스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신호이므로 적극적인 매수 또는 비중 확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옵션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내재된 기대치를 나타내는 내재 변동성 IV를 60%로 가정할 경우 실적 발표 당일 예상되는 주가의 평균적인 변동폭은 약 플러스 마이너스 3.8%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베어 시나리오, 즉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기준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 영업이익률 OPM이 21.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잉여 현금 흐름 FCF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거나 혹은 연간 EPS 가이던스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하향 조정하는 등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베어 시나리오 기준에 해당될 경우 이는 성장 둔화 또는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기존 보유 물량에 대한 매도 또는 비중 축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예상 변동폭 플러스 마이너스 3.8% 수준이라는 것은 실적 발표 결과가 시장의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주가 변동이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나 반대로 큰 충격을 주는 쇼크 수준의 결과가 발표된다면 실제 주가 변동성은 이 예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GE 에어스페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사업 모델부터 재무, 기술, 리스크, 밸류에이션, 그리고 단기 전망까지 아주 깊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GE 에어스페이스는 상업용 항공우주 시장, 특히 엔진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리프 엔진 플랫폼과 글로벌 MRO 네트워크라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즉 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진 판매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서비스 모델이 결합되어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견조한 1분기 실적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주 증가세, 그리고 경영진의 자신감 있는 가이던스 상향 조정은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논의된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여 리스크 조정 할인율을 적용한 보수적인 밸류에이션 분석 결과에서도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높은 기대치 이면에는 그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항공산업 자체의 경기 민감성과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품질 이슈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차세대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 역시 잠재적인 부담 요인이고요. 특히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익 구조가 고마진의 서비스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 전체의 실적 변동성을 매우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GE 에어로스페이스는 강력한 성장 기회 요인과 동시에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기업입니다. 오늘 제시된 면밀한 분석 내용과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께서 자신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상 완전성이나 정확성이 있어 실제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